중국의 초안전, 마약을 유통을 시켜서 이제 미국의 사기를 꺾고 그 다음에 미국의 후방 교란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취약한 허점을 파고들면서 공격 무기로 활용당하는. 네, 오늘 모신 분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의 저자셨죠. 그리고 전 펜타곤 출입 기자셨던 김동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뭐 중국하고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으로 초한전이라는 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한전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초안전이라는 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반도 천동설에 의거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해서 초안전을 소개했지만 이 책이 제가 소개한 다음에 엄청 떴어요. 그러게 베스트셀러가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초안전 그 번역한 책이 저보다 랭킹이 높아요. 근데 그 사실 저는 안타까웠던 게 그 번역한 게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1999년도에 나왔던 책이고 네. 그 나왔을 당시에 미국에서는 미국 육사하고 해군상학교의 필독서로 지정이 돼서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 패권 경쟁에서 담론에서 미의회에서 항상 인용되는 것이 이 초안전입니다. 네. 이 초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한자를 아는 세대하고 안 아는 세대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항우와 유방의 초안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단 좀 배경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안전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2명의 장교 차오량과 왕상수이가 1999년에 발표한 책. 맞습니다. 이게 바로 초안전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그리고 이걸 번역을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번역을 좀 자극적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부제목이 붙었어요. 결국은 초안전이라는 거는 영역을 뛰어넘을 초 그리고 한계 한자에서 전쟁이라 해서 지금까지 종래 재래식 전쟁이나 뭐 핵전쟁에 국한됐던 전쟁의 개념을 확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경계를 구분짓지 않고 전후방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시차를 가릴 것 없이 상대방의 혼을 빼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게릴라전부터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사실은 이 개념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모든 이 전쟁사에서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걸프전 때, 1차 걸프전 때 그 CNN 방송이 그 미사일로 그 적을 공격하는 걸 실시간을 잡아가지고 뭐 스마트 전쟁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중국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저런 방식으로 정보전이어야 되는데 다만 미국은 아쉬운 게 체제상 전쟁에만, 그러니까 재래식 전쟁에만 그걸 국한시키고 있다.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체제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전 영역에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상전이나 여론전이나 심리전이나 심지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펜티날 같은 마약전. 아, 마약까지도 활용한. 전 분야에서 이게 24개의 분야에서 우주전. 심지어 이 당시 1999년인데 어떤 상상력까지 하냐면은 생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태전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인간이 어느 시점 된 기후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엘니노 현상을 인공 엘니노를 일으킬 수 있다. 아, 이거 SF 영화에 나오는 말 그대로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다. 자연재해처럼 이용해서. 근데 이게 나왔던 배경은 그겁니다. 처음에는 이 배경은 당연히 이거죠. 중국은 재래식 전쟁에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게임이 안 돼. 넘버원 어떻게 이겨? 핵 전쟁도 게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방식에서 경제가 됐든 외교가 됐든 자원이 됐든 뭐 생태전이 됐든 다른 방식에서 조합한 거에서 공격을 해서 전후방을 공격해야 된다는 게 애초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 되고 경제가 부상하면서 중국이 엄청 급속도로 군 현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긴장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이 초안전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재래식전하고 핵전략에서 이제 미국이 상대가 안 되니까 다른 영역에서 이제 조합해서 싸우자는 건데 이제는 재래전하고 이제 핵전략도 맞먹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다른 분야들까지 사이버전까지 이제 거의 융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선거 같은 경우 선거 조작 이슈가 나오는 게
이 초안전에 바탕한 개념인 것이고 사실은 이게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개념을 도입을 했지만 이건 전제주의 국가,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됐든 어디가 러시아가 됐든 그리고 러시아가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그 미국 의회에서 제가 있었을 때 특수전 소위가 정보전 소위가 열렸는데 그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안전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역량은 1위가 러시아. 아 러시아. 그때 우크라이나 2위가 중국. 2위 중국. 3위가 이란, 4위가 북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때 10년 안에 중국이 러시아를 따라올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네, 뭐 네, 가짜 네. 이미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네. 오히려 막 그 SNS가 막 혼란스러워 가지고 막 떠돌게 되고. 네.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북한도 보니까 맞아. 비트코인 막 그 암호화폐 맞습니다. 탈취하고 사이버 그 병력들 뭐 유언비어, 삐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게 다 거의 포함되네. 초안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타이틀 소개에서는 이제 펜타곤 출입 기자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저는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했다고 그러니까 미국 국영 방송인데 사실 미국식의 선전 방송인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길 거니까 적성국대할 때 팩트를 해갖고 우리가 당장 불리한 전쟁이라도 보도를 해. 그래서 상대국이 우리 뉴스의 가치를 믿게 해가지고 종국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전쟁일 때 적극의 심리전을 타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설계는 그랬는데. 근데 그 VOA가 냉전 시대에는 이제 그 적의 이제 체제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근데 지금 그 많은 국무부나 국회에서도 VOA가 좀 아웃데이트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 공무원들 잘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USAID 이번에 해고하는 것처럼 VOA도 개혁 대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냉전 시대 수법을 하기에는 그 중국과 러시아의 선전 방송들이 너무 그 영상도 훨씬 더 잘 만들고 예전 같았으면 너무 억지스러운 거짓말이나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진실의 칵테일. 그러니까 진실의 칵테일 95%에 가짜 5%. 그걸 칵테일을 그래야 진짜처럼 보이죠. 그렇죠. 더. 그걸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아 중국이. 네.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요즘 보니까 그 펜타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막 경고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지금은 그 펜타닐 그 제조를 방관하고 있다. 뒤에서 오히려 협력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은 트럼프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걸 계속 추적했던 사람은 작년에 미 하원 외교위원 그 바이든 정권 때 이미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서도 이 마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펜타닐 얘기를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 중국의 초안전.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얘네들은 이걸 마약을 유통을 시켜서 이제 미국의 사기를 꺾고 그다음에 미국의 후방 교란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뭐냐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이가 없는 게 그렇다고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는 또 조그만 마약해도 자기 국민들을 다 사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네 나라든 어떻게든 다 방어를 하면서 다 잡아내잖아요. 상대국의 민주주의에 취약한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취약한 허점 파고들면서 공격무기로 활용당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초안전이라는 개념을 디지털 시대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에 퍼져 살고 있잖아요. 인구가 맞습니다. 일단 많으니까 그들이 이런 병력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뉴스로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유언비어로 치부하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게 저는 코로나 시대를 미국에 살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뉴스가 됐던 게 그 아시아계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이면 I'm not Chinese라는 티셔츠를 아 맞아요. 저 뉴스에 본 것 나왔잖아요. 같아 사진. 그리고 저도 막 마트에 서 있으면 아시아인이라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 게 굉장히 아닌 것 같으면서도 특히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백본이었던 그 IT 인력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계가 많이 나오는데 비자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아이덴티티, 화교계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서에는 안 넣는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말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비자를 연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영주권을 신청 못하게 실적하면서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핵심 부서에서 이제 배제시키는 방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통이 난 사례가 있나요? 걸린 사례가? 아, 그거야 뭐 뉴스에는 뭐 스파이 혐의로 그 공작원도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딱 이게 지금 딱 집어서 어떤 사례가 있냐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꼭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 아예 그 스파이 혐의로 그 미국 그 영국 의회에 의회 정보 유출되는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있었을 때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그 핵무기 관련된 설계도를 중국계가 이제 탈취했다는 게 큰 뉴스가 돼가지고 FBI하고 이렇게 막 조사 들어갔던 뉴스 때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남의 얘기로 볼 수 없는 게 이게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서로 그런 어떤 이게 벌어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개발도상국 혹은 뭐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도 닥친 문제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가령 이게 당연히 아까 그 진실의 칵테일처럼 우리 대놓고 널 속일 거야 이렇게 하진 않죠. 중국이라는 게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면서 그 안에게 그 악성론자를 이렇게 심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가령 화웨이 칩도 그런 연장선에서 나오는 거고 뭐 1대1로 전략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가장 1대1로 전략에서 제가 있었을 때 워싱턴 DC에서 난리가 난 보고서 하나가 결국 이제 민간 쪽에서 어떻게 1대1로 사업을 했으면서 이게 차관들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그 하나하나를 짜집어 가서 하는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백악관도 그 매트릭스 얻으려고 했었고 정보기관에서 얻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요지는 뭐냐면은 이건 중국은 처음에 이게 차관을 고리대금업을 할 때 그 차관을 빌려줄 때 당연히 위험수당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안 알건 걸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중국 은행에 원금을 이게 갚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명 계약서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그 기한 내에 고금리를 갚지 못할 경우에 자산을 이제 동결할 수 있는 이미 는 예치금을 동결할 수 있는 이명 계약서를 해가지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향후 이제 수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국이 이제 목덜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주 산업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차관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수주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있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중국의 이런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것은 우리도 같이 산업이 겹치잖아요. 뭐 건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제3국에서 수주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도 중국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은 이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로 톨러런스라는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은 우리 이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그게 점점 강화되는. 왜냐면 이제 경제를 안보로 보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의약 제품 이런 것도 이제는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라는 게 압박이 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선거에도 개입하고, 근데 요즘 의외로 한국에서도 그 논란이 좀 있어요. 중국인들이 여론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약간 유언비어로 보는 분들도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참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근데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전 세계 국가가 이제 공작원이나 이런 중국 여론전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공론화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공작원의 폐해나 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동포긴 하지만 중국 조선족에 대해서도 이제 영주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게 미국 관리들이나 전직 관리들한테 그 문제를 이제 공유를 하면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국이 중국한테 잠식당하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보는 그 뷰가 많고 그게 사실이든지 간에 미국이 한국을 바라볼 때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부분은 맞는 것이죠. 근데 약간 거기에는 그 민족적 배경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거기는 워낙 뭐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워낙 그 한 핏줄 민족, 그렇죠. 한민족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는 어쨌든 그 참정권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조선족들이 많은 이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도 우려스럽게 보고 네, 있다. 우려스럽게 이 정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이건 워낙 왜냐면 너무 민감하죠. 민감한 문제라. 예,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제가 시 취재했던 상황. 거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식을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딥시크가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보니까 이 중국어로 김치를 치면은 그게 중국 거라고 그러고 한국어로 영어로 하면은 한국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기는 해요. 워낙 그렇죠.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언제든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게 그 외교 특수위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러시아가 허위 정보술에서는 1위지만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역량을 받았을 때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설 것이라고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동의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제 독재 국가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나 이런 규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말인 거지 윤리적인 건 말이지만 가령 생체 실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없기 때문에 복제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어쨌든 표면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공격을 하고 네네. 있고 어떤 반격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어쨌든 중국은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 초안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는 뭐 바이든 정권이냐 뭐 트럼프 정권이냐 아니라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고 연속성을 하고 있어요. 가령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다 이긴 선거인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계속 우한발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미군이 전염한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거기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책임 회피론을 했고 WHO에서는 실질적으로 WHO 수장이 중국의 어떤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트럼프가 지금 최우 선적이라는 건 WHO 탈퇴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 연장선이거든요. 지금 재밌는 게 초안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초안전에 대응하는 트럼프는 뭐냐면은 이게 트럼프 일기에서 unfinished business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원래 중국을 손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바이든한테 뺏기면서 못했던 거 이제 난 해야겠어. 그래서 밀린 숙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 밀린 숙제. 예. 중국에 대한 압박. 중국에 대한 압박.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 초안전 재래전까지 포함이 되니까 일기 때 분명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한국까지 포함해서 중거리 미사일 그 배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INF 조약 탈퇴하면서 이제 영내에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 근데 그때 존 볼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말실수를 했던 게 그럼 어디에 배치하겠냐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지 한국 그리고 호주, 일본이다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가지고 이거 개발하는데 적어도 5년 걸려. 우리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일단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추후 얘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작년이 딱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권이에요. 참고로 배치를 어디 시작했냐. 필리핀하고 독일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셈법에 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이제 정치적인 것 때문에 뭐 수면 위 아래에서는 할 수 있지만 계속 압박할 수 있는 우리를 압박할 우리 플러스 중국이죠. 왜냐하면 주한미군에 만약에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했을 때 목 폐지에 비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사드 가지고도 중국이 그 난리를 쳤고 우리가 또 많은 피해를 봤는데 만약에 이 공격형 이 중거리 미사일
이 여기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크니까 한국도 그것도 마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예스할 수 없는. 그래서 밀린 숙제라는 겁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펜티닐 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중국은 결국 우리는 꺾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태양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어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좀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 러시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약간 평화의 메시지를 줬다면서 아 군축 협상 참석하고 핵군축 협상에 중국도 끼웠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면서 아 트럼프가 평화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기 직전에 트럼프가 제안했던 것도 군축 협상 들어와 우리 얘기하자 그 평화 모드였거든요. 안 하니까 그럼 우리 경제 모드 갈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운을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네. 중국은 그때도 반대를 했고 지금도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그다음에 핵 군비 경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당연히 중국 옆에 붙어 있는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참 또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 또 우리 엄청난 또 파장이 앞에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손해만 본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뭐 예. 관세에 관련해서 너무 스무스하게 풀렸다고 맞아요. 만족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의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맞습니다. 보면. 그것도 센카쿠 열도 문제도 어쨌든 원래는 미국이 거기에 이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는데 아예 보장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정상회담 손정희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먼저 일본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틀에 갇히지 않고 트럼프가 뭐가 원하는지에 대한 게 선제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트럼프를 많이 연구한 그 학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걸 먼저 제시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확 끌어내면 다 받아낼 수 있다라는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트럼프 1기와 2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1기는 그래도 그 어른들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뭐 에스퍼나 이게 내부의 그러니까 늘 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너무 이제 미국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너무 벗어나는 걸 하면은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일론 머스크 허용 지금 그 채택을 해서 지금 다 공무원을 자르려고 하고 도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트럼프는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4년밖에 못 4년밖에 하니까. 없고 실질적으로 레임덕 생각하면 2년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자기 유산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급하게 스텝이 꼬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뭐 한국 지금 무역 지표 어쨌든 바이든 때 좋았잖아요. 이것도 꼬투리 잡힐 수 있는 거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 그런데 내가 바이든 니네 때보다 100%더 수치로 딱 보여주는 거죠. 내가 바이든 때보다 더 잘해줄 거야라고 하면서 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이 접근법은 제가 이게 한미 관계의 이제 정통한 전직 관리, 미국 측 관리도 그 얘기를 했고 일본 쪽도 그런 접근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바이든 때 우리가 이렇게 잘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 때보다 나는 너한테 얼마나 줄게. 그러니까 더 잘해줄게. 가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트럼프에 대한 고민 연구를 좀 하면서 네, 네. 어떻게 우리가 그 먼저 네. 줄 거를 확 주면서 받아낼 걸 확 받아내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맞습니다. 협상 전략일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더구나 그냥 이제는 트럼프는 딜을 바라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1기 때 못했던 걸 2기 때 하지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싫으면 나도 아실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좀 이제 다른 점이죠. 1기 때하고. 자, 지금 펜타닐 관련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막 공격하면서 지금 막 그 난리를 피고 있죠. 보면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모든 펜타닐 마약 범죄 그 배우가 다 중국인 것 같고 나오는 그 트럼프의 어떤 언행을 보면. 근데 중국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그거야 뭐 그 아까 얘기했던 밀린 숙제. 결국은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트럼프 대선인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왜냐면 오바마 때부터 나오는 거지. 결국은 그 시진핑이 그 대국 굴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중산층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패권 국가로서 이제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하겠다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네들 갖고 있는 패권적인 질도 되찾겠다는 그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문에 돼서 뭐 바뀐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 다만 그 이제 중단됐던 거를 좀 더 거칠게 하겠다는 더 세게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근데 어쨌건 그 중국이 펜타닐을 제조하는 원료들을 너무나 그냥 쉽게 그 만들게끔 또 유통이 되게끔 하는 거 아니냐가 지금 미국의 핵심 맞아요. 그 예, 문제 지적인 것 같은데 중국은 실제로 대처할 수 없는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이심은 뭐냐면은 그 초안전 교리에 있지만 이건 초안전의 일환이다. 이란이라고 미국을 병들게 왜냐하면 하려면 자국 내에서는 그래도 엄격하게 사형 제도나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통제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약 문제라는 게 중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으면은 근데 미국이 판단했을 때는 자기네 사회에서는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유통시킨다라는 개념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중간에 중개업 있는 미국의 중개업자들 끼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범죄 조직들이. 범죄 조직이 끼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드디어 이제 서구권을 상대로 복수국을 펼친다. 자기네들이 당했던 아편 전쟁처럼 똑같이 이걸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화학 산업이 맞아요. 예. 강하다는 거 아니면 그런 화학 산업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문제 지적인데 중국에서 이것을 그럼 미국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화학 산업을 규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원료들을 유통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통 책임이 없다. 그거는 미국에서 수입한 거에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약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건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뭘 협조해야 되냐라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왜 그런데 이걸 압박을 하느냐. 결국은 이게 패권 싸움인 거죠. 이건 명분인 거죠. 얘가 저는 이 28개의 전장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교전, 생태전, 뭐 마약전, 이 초안전에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슈 중에 하나를 접고 이제 다른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딴지를 걸겠다는 거.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디지털전, 그 초안전에 대응하는 그렇죠. 약점 하나, 꼬투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걸로 계속 그렇죠. 공격을 심하게 할 명분으로 삼겠다. 명분을 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워싱턴 DC에서 참 재밌는 게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그 1위 구독자 신문인데 거의 워싱턴 지국장이 참고로 그분은 저기 백악관 그 한국에도 주재를 해서 아마 일본 언론사 중에서는 최초로 저기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했던 분인데 네. 그분이 자기도 현실적으로 이게 미국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뭐 한편으로는 중국의 입장도 좀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헌신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태어난 거 얼굴이 그렇게 태어난 거가 가지고 내가 얼굴을 못생겼으니까 너하고 대화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것이냐. 기본적으로 체제가 다른 건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정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제 중국 아래에 있는 문명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에 있는 문명이 이길 얻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양자택일을 한다면 미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편은 중국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태어난 것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그러나 어쨌건 예. 원죄는 그거지. 감히 미국을 넘봐? 그렇죠. 미국을 앞서려고 하는 말을 해, 생각을 해? 이거겠지. 감히 대항해? 그러면서 사실 그 요미우리 신문 지국장도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천동설 우리가 빠졌다고 하는데 일본도 일본 천동설에 한테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진주만 공격했고 또 이제 경제 부활해가지고 미국이 노할 수 있는 나라 그 소니 회장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플라자 어코드 때 한번 박살나고 잃어버린 30년 경제 되고 했었던 것처럼 일본은 이미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항을 하면은 박살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은 그 정도 체급이 안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이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인구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그래서 좀 양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펜타닐 문제가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좀비처럼 막 저도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맞아요. 이게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마약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 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에서 생활은 당연히 심각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워싱턴 DC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범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참 의외인데 좀 우범지대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범지대들이 다 어디로 가냐 이게 물가 미국의 정책이 그 워싱턴 DC나 있는데 물가를 지대를 비싸게 부동산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해가지고 그 슬럼가를 다 바깥으로 이제 모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에 그렇게 범죄가 많아요. 지금 볼티모어가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범죄가 많은 도시가 그래요? 됐거든요. 다 거기 있던 이제 근데 거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지금 펜티닐 문제하고 마약 문제 그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사회의 통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총기 문제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걸 또 규제하기에는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마약이 이게 글쎄요. 우리도 네. 지금 뭐 마약 문제로 뭐 심각하게 하지만 이렇게 좀 와닿지는 않는데 뭐 일부 특수 그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데 뭐 이거는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합법화된 것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자유라는 그 어떤 맞습니다. 명분에. 마스크도 이렇게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백신 가지고도 지금 뭐 그러던데. 다만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펜티닐에 대해서 이걸 진짜 뿌리 뽑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중 패권 경우 제가 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이제 멘토 한미연합사 멘토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동맹국으로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이 양자택일 전선에서 미국 편 들었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하고 화해하면은 그 우리는 세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를 제가 대놓고 많은 미국 전문가이나 전직 관리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 확실하게 누를 것이다. 최소 이 문제는 그리고 중국이 경제를 갖고 있고 냉전 시대하고 또 다르다. 경제 아주 모든 영역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중국하고 전면전이라는 걸 또 지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경쟁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데 적어도 이 미중 갈등은 30년 간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계속 왜냐면 이거는 결국은 그 넘버원 자리에 대한 경쟁이고 냉전 시대 때 소련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경제 가지고 이제 봉쇄 정책을 사실상 했지만 중국은 이제 경제도 혼합 경쟁이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초안전이라는 거는 그 명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명분일 뿐이다. 마약전 명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뭐죠? 아편 전쟁 또 다른 현대의 그 아편 전쟁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을 망하게 했던 이러한 것으로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도 국방부 차원에서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해결책으로서 정말 이게 트럼프가 이걸 압박을 넣어서 중국한테 해결해놓으라 이걸 기대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압박 수단으로서 쓰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게 압박한 데서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이 중국 보고 이거 해결해 이건 아니고 결국은 경쟁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이걸로 계속 꼬투리 잡아서 계속 누르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범위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었는데 우리도 요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한국도 긴장해야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꼭 펜티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 뭐 가장 유명한 게 히로뽕이잖아. 히로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이제 마약을 그러니까 사실 중개무역으로 북한에서 중국 유입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거고 또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오면서도 굉장히 그렇지. 많으니까. 너무 외국에 있으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자, 하여튼 이 펜타닐 문제로 어쨌건 이제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할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우리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중국하고도 워낙 많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중간재 수출하고. 펜타닐 자체는 어쨌든 그 불법 마약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갈등 명분에서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만약에
뭐 반도체면 또 모르겠는데 이 품목은 어쨌든 규제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한국이 중간 기점으로서 미국을 들어가는 홍콩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교차지로 활용된다. FBI 조직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FBI 서울지국이 있고, 그게 특히 미국 마약 단속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교차지로서 한국이 이용돼 간다면 분명히 압박의 대상이 되긴 하겠죠. 저는 미국 드라마를 보니까 그 미국 마약 범죄국인가요? 거기는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그 중개하는 그 지역은 아예 이쪽 병력에 가가지고 바로 직접 공격할 수 있게끔. 그 남미니까 그런 건데 한국은 남미가 만만하니까 그런 건데. 남미는 그러더라고 보통. 네, 근데 왜냐면 미국은 자기 한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긴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 영역에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다른 영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을 다른 걸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뭐 관세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뭐 주둔 방위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무역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환율 문제, 금리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한국에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북은 또 인정해주는 분위기 이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약간 한국에다가 화해의 어떤 제스처 아니면 뭔가 선물 보따리를 주려는 느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죠.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것도 이제 아까 요미르 신문 그 지국장 얘기를 하자면은 중재 외교 그래서 막 하잖아요. 일본도 중재 외교를 해요. 참고로 아베도 중국과 정상 외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앞으로는 욕을 하고 막 살벌한 말을 하지만 뒤로는 다 협상을 하더라고요. 합성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냐면은 그거를 수면 아래서 해야 되는데 우리 중재 외교 하고 있어.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요미르 신문 지국장이 얘기해 준 게 좀 아마추어틱하다. 왜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관료들도 그렇고 뭔가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이 경쟁이 세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은 없고 인구만 바글바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 아니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막 내뱉으려고 하는 그 안달 이걸 못 버티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하우가 좀 부족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설사 중립 외교 사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탄핵 얘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과연 이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게 탄핵 소추안 1차에서 야당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반중국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래도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중국한테 취할 것도 분명히 취했고, 물론 이제 정상 외교는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척진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때 반도체 공장, SK 공장 이전하라고 했었을 때도 어쨌든 당장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유예를 하면서 중국의 공장을 계속 남겨뒀었고, 그래서 일단은 레파토리가 접근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국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중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소위 말해서 대놓고 하는 거하고 이게 몰래 하는 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갖고 중립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둘 다 그냥 친하게 지낼 거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거고 더 이상 미국도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졌다. 네. 예. 근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으로서 우리가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뭔가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소국의 입장 이게 좀 비애는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엄청난 시장이긴 한데 지금 이 지나온 모든 산업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결국 지금 뭐 도와줘도 결국은 다 뺏기게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또 미국은 확실하게 미국에 딱 붙으면 밸류 체인으로서 그 안에 뭔가 우리의 핵심적인 역할, 미국은 하지 않는 우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쪽은 시장이 또 크지가 않아. 맞아요. 이게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스탠스는
너네 이제 꿀물 빨아쓰던 시대는 끝났다. 그렇지.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그 중립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동맹인 거고 니네가 얘기하는 혈맹이지 않냐. 근데 혈맹과 전략적 제휴국가 사이에서 네가 만약에 중립을 서야 한다면 우리한테 적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걸 그러니까 원래는 속마음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대놓고 기자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하긴 이제까지의 그 미국의 어떤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바뀔 것이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제 확실하게 미국의 힘을 그럼요. 보여주는 세상이 된다. 제가 이게 사람들이 그 한국 언론에서는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백인 중산층 아래 뭐 이렇게 소득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미국의 그 고위 장성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 출연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방부 장관만 해도 소령 때 특수부대로 제가 아프가니스탄 해외 발병 갔을 때 한국군으로 그 사람도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때 자기네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때 동맹의 무임승차를 직접 겪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은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이 외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약한 척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모든 세계를 하는데 인정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로도가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제가 그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 얘기해도 우리는 이제 안 참을래. 우리 더 이상 안 봐줘.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국가대로 하는 것 뿐인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줬어. 라는 마인드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인내심이 없어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곳간에서 인심 남다고 맞아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미국 경제 문제 어렵고 부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자기도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우리만 희생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거겠죠. 굉장히 강하죠. 강한. 하여튼 많은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애매한 중립 포지션이 더 이상은 이제 트럼프한테는 안 먹힌다. 안 먹혔을 때 생길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 또 끔찍한 건 뭐냐면은 그 뉴욕타임스 인정하는 게 트럼프주의는 영원하다. 그 외에는 트럼프 끝난다고 해서 그 트럼프가 승리 방식을 지금 전해준 거잖아요. 이 미중 패권은 제가 적어도 30년 간다니까요.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 과연 제2의 트럼프, 제3의 트럼프가 나온다고 해서 세법이 바뀌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든도 마찬가지인 게 바이든도 우리 실질적으로 까보면 반도체법이나부터 다 양자택일을 강조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 아니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입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만약 우리가 혈맹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건 미국민은 이러한 국제 질서를 선택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무역으로 또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가장 큰 고객과 두 번째 큰 고객 사이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죠. 네, 좀 비애가 있네요. 네, 이제까지 펜타곤 전 출입 기자셨죠?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의 저자이신 김동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